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3월 25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에 든든하다 잘생겼다 김만건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둘 다 믿기진 않지만 예, 댓글에 그렇게 달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보유세 인상 검토.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죠? 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 핵폭탄 같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새벽 X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나도 궁금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조치 종료가 4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건데요. 보유세 개편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줘서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를 차단하고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6.3 지방선거 전후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 카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12일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고가 비거주 1주택자 대상 보유세도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면서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서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김용범 실장도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이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보유세 현황보다 메트로폴리탄 보유세를 지표로 삼는 게 맞는다 라면서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영국 런던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7시간 전에 라이브 포를 붙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라고 여쭤봤더니 지금까지 32,000명이 투표하셨고요. 인상이 필요하다 91%, 현수준 유지해야 한다 7%, 모르겠다 1%입니다. 재밌는 댓글들이 많은데요. 1인 1주택은 필수품으로 볼 수 있으니 보유세를 그대로 하고 1인 2주택 이상은 사치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누진 보유세를 물리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라는 게 건강엔 효소 식초 님의 말씀이시고요. 중요한 이야기네요. 효소와 식초. 그리고 매직 앵글 35 매직 앵글 3544님께서는 불로소득에는 더 강한 세금,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원칙이다. 자산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많으면 미래 없다. 불로소득 없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자여서 잘 못 읽겠는데요. 예, 이머금님 네. 인상은 필요하지만 8억 미만자들은 반발할 것임.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읽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무식함이 좀 티가 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보유세와 관련해서는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보유세 인상이 맞다, 그렇지 않다라는 식의 단언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를 뭐 살펴보니까 단순히 보유세뿐만 아니라 이 뭐 주택 가격 같은 경우 취득세, 양도세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모든 단계의 거래세를 총체적으로 봐야 하는 게 옳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그리고 그 국가마다 보유세를 매기는 어떤 기준이 뭐 취득가액이나 또 시세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뭐 이런 말에 다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경제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서 주식과 같은 다른 생산적인 방향으로 좀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 이제 2025년 기준 한국 가계자산의 77.2%가요.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이 묶여 있어서 좀 생산적 자산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건 정말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뭐 제가 이제 나와서 다른 정치평론가들과 달리 말해드릴 수 있는 게 어떤 점이냐면 뭐 학문적으로 또 어떠냐 이런 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로부터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라의 경제가 좀먹는 이유가 생산적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나 생산적 노동에 투자되어야 하는 것들이 비생산적 노동으로 흘러들어가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비생산적 노동의 가장 대표적인 거로 꼽아놓는 게 부동산입니다. 예, 토지하고 부동산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나 재화를 전혀 생산하지 않고요. 주로 가격 상승, 그러니까 매매 차익 같은 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로소득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생산력 자체가 없어서 국가의 부를 근본적으로 늘리는데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 기업과 같이 그렇게 투자를 하면 가치가 창출되고 고용도 유발되고 배당이나 이자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자산을 바꿔가야 되고 우리 국가 경제도 그렇게 체질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가계 경제도 그렇게 체질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맞는 방향이다. 그래서 부동산에다가 뭘 몰아넣는 게 아니라 다른 시장에 투자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부동산 쪽에 투자하는 것들이 그렇게 큰 희망이 없다라는 시그널을 정부가 명확하게 주는 거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차금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뿐만 아니라 지금 공부하라는 엄마보다 옆에서 책 보는 엄마가 더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김부겸 30일에 대구 출마 선언. 네, 어떻게 되고 있죠? 네,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30일에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어제 당에 부산처럼 대구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김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모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22일부터 23일 동안 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과의 가상 대결에서 모두 앞섰습니다. 이 조사에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모두 포함이 됐고요. 한편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 목표와 관련해서 서울과 부산 승리가 결국은 이 정도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거를 잘 치러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고 제시한 것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6.25 전쟁이 났는데 부산만 지키고 나머지 다 뺏기면 승리한 것으로 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른 곳에 뛰는 사람들은 그냥 지는 것이냐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한 전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전적으로 자기 개인을 위해서 저러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수 재건에 집중하겠다면서 여전히 즉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먼저 장동혁 대표 얘기부터 짚어볼까요? 서울과 부산 승리를 하면 이 정도면 잘한 선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서울과 부산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울과 부산을 지켜내면 잘한 선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선거를 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서 여기만 선거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승리한 거다라는 건 정말 정신승리 아닌가? 정신승리다. 승리긴 승리네요. 그 승리의 그건 정신승리인 것 같고요. 네. 실질적인 승리라기보다는 정신승리인 것 같고 당대표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참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 자기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에는 그거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네, 자기 자신이 국힘을 어떤 극우 정당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사실 우리 계엄 이후에 국힘은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어요. 뭔가 자기 자신을 바꾸고 변화를 추구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선거 한두 번에서 지더라도 체질을 바꾸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리고 적어도 1년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은 훨씬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단 한 치도 발전한 모습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참 민심이 밀려서 지금 우리가 선거 치르면서 대구에서 국힘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걱정한 적이 있었나요? 예? 이런 상황에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번 선거에서 저는 이렇게 너무 선거가 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부산과 서울에서 만약에 이렇게 진다면 부산과 서울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진다면 예. 저는 민주당도 정말 문제 있는 정당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은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요. 저는 대구 선거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대구 선거는 진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구 같은 경우가 이데올로기 투표 성향이 아주 강력한 그 지역이잖아요. 특히 우리가 이데올로기 투표 같은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특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정치 성향으로 하는 이데올로기 투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하는 연구.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정책의 변화나 어떤 그런 정치 변화를 일일이 알 수 없을 때 가장 개인이 비용을 줄이면서 투표하는 방법이 뭐냐? 그냥 자기가 이념에 따라서 찍는 그 이념에 따라 이데올로기 투표를 하는 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연구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는 앤소니 다운스 같은 분이 민주주의의 경제 이론이라고 그래서 이게 1950년대부터 나와 있던 이론이에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10년 간격으로 이게 맞다라는 이론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뜻이냐? 그만큼 이데올로기 투표를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김부겸 의원이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지난 대구시장에 출마했을 때 40% 정도의 이제 득표를 그랬죠. 했는데요. 지금도 보면 뭐 영남일보가 조사한 걸 보니까 그 지지율이 거의 그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안전하게 선거를 우리 양자 선거라고 생각한다면 50%가 어떤 선거를 이기는 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10%를 끌어올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간해서 끌어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이 선거에 승리하고 싶다면 김부겸 그 전 총리도 그 말을 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게 민주당과 정부 그 민주당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민주당의 어떤 정책적 지원 같은 것들이 화끈하게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민주당은 사실 대구를 향해서 던질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 내 총생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33년째 우리나라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소득이 되게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소득이 지금 울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민주당이 던질 수 있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이번에 그래도 승산이 대구에 생기지 않을까. 지금 대구에 아무리 민심이 변하고 있다고 해도 이제 뭐 선거 결과를 나온 거 보면 나머지 보수 후보들의 표를 다 합치면 여전히 김부겸 의원 표보다 많거든요. 예. 그 김부겸 전 의원이기도 않다. 했고 총리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번에 저는 부산과 대구를 좀 열심히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임금님께 캔디님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남이가 투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네,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아까 유튜브 요새 워낙 많아져서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김만곤 박사님 덕분에 앤소니 다운스, 아담 스미스와 같은 그 고급진 이야기로 정치 현안을 짚어볼 수 있어서 오늘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김부겸 총리 쉽지 않지만 될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기운이 어떤가요? 저는 이게 제가 말하면 반대 강사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래서 김부겸 너무 어렵다. 네, 원래 월드컵도 내가 보면 안 된다 이런 징크스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시는 이야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반납해라. 네, 이른바 상임위 싹쓸이 발언에 대한 반발이죠? 네, 지난 23일 정청래 대표가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맡아서 책임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현재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17곳 중에 10곳은 민주당, 7곳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부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는 건데요. 그러자 이튿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당시 17대 국회 원구성은 여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에 맞는 전통을 만든 정치개혁의 상징이라면서 법사위원장을 제2당에 맡기는 관례를 부정하는 것은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신임 법사위원장은 관행대로 제1야당 몫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중립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중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을 들러리 세워서 독재의 외피로 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해라. 아예 국회를 민주당 산하기구로 둔다라는 법률안을 발의하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야당을 들러리 세워 독자의 외표를 쓴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자꾸 뭐 독재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그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독재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독재는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실제로 어떤 무력이나 다른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서 다른 입법기관을 움직이게 움직임을 차단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한하고 그리고 여론을 장악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입법기구 장악, 여론기구 장악하고 사법기구 장악하고 그런 순서대로 다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뻑하면 남들을 공격할 때 독재라고 공격하는데 정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독재의 후예들이 자꾸요. 민주적으로 맞섰던 사람들을 독재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건 참 마음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께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를 나누고 있는 기준이 관행입니다. 관행. 그러니까 국회법이나 그 어디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가 합의를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나누는 구조를 관행으로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근데 관행이 부서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상대방의 신뢰를 배신할 때예요. 근데 그 신뢰를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어떻게 배신해 왔는지는 제가 2번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될 겁니다. 왜? 지금 국힘은 극우들과 손을 못 끊고 있어요. 극우들과 손을 못 끊고 있는데 특히 법사위원장을 반납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중요한 법안이 다 지나갑니다. 어디서 다 의논을 해도 거기를 다 지나야 돼요. 거기를 지나지 않으면 법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거기를 지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느 위원회에서 뭘 만들어도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가 정말 핵심적인 위원회고요. 그런데 이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뭐 잡아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법사위원장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사위 같은 경우는 도저히 지금의 야당에게는 내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요, 사실 다수당이 그냥 다 차지해요. 어제 저희 댓글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수당이 다 가져갑니다. 이게 합의로 나누는 데가 있고 다수당이 다 가져가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가 마치 독일 같은 경우라면 독일은 아예 비례에 따라서 얼마나 투표했는가에 따라서 공식이 있어서 어떤 정당이 어느 법사위 뭐를 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순서까지 정해줘요. 예, 거기는 학기 나누긴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는 수준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걸 너무 부당하게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것들, 어떤 수위를 넘어간 건 누구냐라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의힘이 반위헌적인 정당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반위헌적인 정당에 우리나라에서 법이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위원회인 법사위 위원장을 맡긴다? 저는 찬성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어떠한 위원회에 위원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특히 절대 법사위원장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창에도 다른 건 다 줘도 법사위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지난 시간에 대한 답답함들을 투영해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김정은 한국이 가장 적재적 국가. 네, 북한 소식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열렸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뤄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법 개정 등을 통한 적대적 두 국가 명문화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북한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제 적대적 언사가 지속되는 것은 평화 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동시에 정부는 긴 시야를 갖고서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국제정세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 또 북한의 메시지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해석해 주십시오. 뭐 참 너무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너무 세계를 보면 우리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할지 되게 두렵잖아요. 그러게요. 거기에 빌미를 내어주는 어떤 발언이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별로 찬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김정은이 이런 식으로 발언해온 게 최근은 아니고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윤 정부 때도 그랬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윤 정부 때 우리도 너무 혹독하게 북한을 적으로 대했었고,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북한은 자기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한테 무인기도 날리고 우리가. 그러게요. 예. 네.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가 뭐 좋을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좀 돌아보면 여러 가지 불신이 쌓여온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 여기서부터 불신이 쌓이기 시작한 것 같고, 그리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2018년쯤에 오면은 북한을 정말 개방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문정부와 함께 뭔가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판문점 선언도 하고 뭐도 하면서 뭔가 자기들이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 과정 속에서 문정부한테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는 문정부가 원하는 모든 것들에 다 맞춰줬는데 결국은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은 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죠.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사실은 얻은 게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절실하게 경제 개방을 원했었고, 그리고 정말 자기들이 거의 다 만들어 놓은 핵무기 같은 것들, 영변에 있는 시설 같은 것들 사찰하고 뭐 폐기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고 그렇게까지
거래를 하면서 사실 경제를 되게 열어서 하고 싶었는데 그것에 대한 하지 못했던 좌절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 그 문정부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자기를 선전 도구로 이용하고 자기들이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신감 같은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 온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결과물이라서 우리가 결국은 계속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뭐 특별히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신뢰를 찾아오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 관계는 신뢰가 없으면 망가지게 돼 있고요. 신뢰가 너무 극단적으로 없으면 저렇게 여러분 보시듯이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보시듯이 저런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위험 속에서 벗어나고 소위 안전을 확보하는 건 결국은 뭐냐? 양자의 신뢰를 찾아오는 거다. 관계자들의 신뢰를 찾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도 배우고 우리 역사에서도 배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제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번에 남북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어떤 신뢰를 만드는데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신뢰가 중요한 시절에 또 박사님의 지혜를 더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25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김용남, 윤희용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